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전라남도 장성에서 70년대에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때는 1972년 전남 장성이었어. 아버지는 5형제 중 넷째로 태어나셨고 위로 큰아버지와 함께 종종 땔감을 구하러 산에 가셨다고 해. 그런데 그날은 큰아버지가 열이 나고 감기 기운이 있어 못 가셨고 아버지가 혼자 산에 올라가셨대. 주변을 둘러봐도 땔감으로 쓸 나무가 보이지 않았다고 해. 날씨는 맑고 바람은 서늘했는데 산책 겸 깊이 들어가 보자는 생각이 드셨대. 아버지는 항상 무모한 용기가 있으셨던 분이라 일단 더 올라가 보기로 했지. 얼마 후 산 중턱에 도착했는데 아버지 말씀으론 매일 오던 산이지만 그날은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대. 분위기가 어색하고 발목을 붙잡는 듯한 찜찜한 느낌이 계속 따라다녔다고 해. 하지만 땔감이 급했기 때문에 일단 나무를 베기로 했대. 도끼를 들고 나무를 내려쳤는데 아무리 해도 나무에 흠집조차 나지 않았다고 해. 너무 이상해서 넋을 놓고 있는데 갑자기 맑았던 하늘에서 번개가 치더니 소나기가 억수로 쏟아지기 시작했대. 혼자 있는 상황에 날씨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너무 무서워져서 도끼랑 지게를 팽개치고 산을 미친 듯이 뛰어내려오셨다고 해. 집에 도착하자마자 할아버지께 이 일을 말씀드렸더니 할아버지가 화를 내시며 아버지를 한 대 때리셨대. 그리고는 곧바로 아버지를 끌고 동네의 큰 고목나무로 데려가셨대. 거기서 한참 기도를 올리셨다고 해.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가 할아버지께 물어보셨대. 그제야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가 나무질을 한 그 장소는 유산든 아기나 어릴 때 일찍 죽은 아이들의 시신을 작은 항아리에 담아 고목나무 밑에 묻어두는 장소였다고 하셨어.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땔감 구하는 일을 큰아버지와 막내에게 모두 맡기셨고 그 산 근처에는 다시는 가지 않으셨다고 해. 아버지는 그날 이후 다시는 산에 가지 않겠다고 맹세하셨지만 산을 둘러싼 이상한 사건들은 계속 이어졌어. 몇 달 후 마을에서 한 중년 남자가 땔감을 구하러 산에 갔다가 실종되는 일이 발생했어. 마을 사람들이 며칠 동안 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 남자는 발견되지 않았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산 중턱에 묘하게 정돈된 흔적이 발견됐어. 눈이 쌓인 바닥 위로 작은 발자국들이 있었는데 발자국은 깊이 들어간 숲속으로 이어지다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해. 그 발자국들은 아이의 것처럼 작았고 어디서 시작했는지도 알 수 없었대. 마을 사람들은 발자국을 따라갔지만 숲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어. 낡고 부서진 항아리와 함께 누군가 입던 옷 조각들이 땅 위에 흩어져 있었다고 해.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기분이 나빠져 더 이상 그 주변을 뒤지지 못했대. 며칠 후 실종됐던 중년 남자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그는 산속 깊은 곳에 고목나무 근처에서 기괴하게 구부러진 채 죽어 있었다고 해. 그의 얼굴은 무언가를 본 듯 크게 놀란 표정을 하고 있었고 손에는 새하얀 천 조각이 움켜쥐어져 있었다고 해. 그 사건 이후 마을에서는 그 고목나무 근처를 금기시하기 시작했어. 누구도 그 나무를 베거나 근처에 머물지 않으려고 했고 나무에 손을 대려던 사람들은 묘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해. 어떤 이는 나무 근처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봤다고 했고 다른 이는 나무를 만지려던 순간 갑자기 온몸이 마비되는 경험을 했다고 증언했지. 몇 년이 지난 후에도 고목나무에 대한 소문은 끊이지 않았어. 한밤중에 산에서 들리는 아이 울음소리, 누군가 따라오는 발소리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졌지. 마을의 젊은이들 중 몇몇은 호기심에 그 나무를 보러 가곤 했지만 다녀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몸이 아프거나 이상한 악몽에 시달렸다고 해. 특히 나무 근처에서 항아리를 보았다는 사람들은 몇 주 동안 몸이 쇠약해지는 일을 겪었다고 했어. 할아버지께서는 마을 사람들에게 계속 경고하셨어. 그 산은 오래된 원혼과 얽혀있는 곳이니 절대 손대지 말라고 말이야. 하지만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나무를 베어내려고 하다가 사고를 당하기도 했어. 한 번은 산림사업을 하던 사람이 벌목을 위해 고목나무를 베려 했는데 도끼가 나무에 닿는 순간 날이 부러졌다고 해. 놀란 그는 급히 산을 내려갔지만 그날 밤 꿈에 어떤 여자가 나타나 자신을 노려봤다고 증언했어. 그는 몇 주 동안 고열에 시달리다가 결국 다른 마을로 떠났다고 해. 그 이후로는 고목나무 근처로 가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고 산 전체가 금기된 장소처럼 여겨졌어. 마을에서는 그 산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었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 근처로는 발도 들이지 않았어.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고목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고 해.
사람들은 그 나무가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원혼과 악령이 깃들어 있는 장소라고 믿고 있어. 특히 비 오는 날이면 나무 주위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형체를 보았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어. 고목나무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공포로 전해지고 있어. 두 번째 이야기, 초행길.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MT를 가기로 했어. 그중 남자 1명과 여자 1명은 커플이었는데 사이가 너무 좋아서 솔로 친구들이 시기와 질투를 했지. MT 당일 버스터미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커플 중 남자인 친구가 오지 않는 거야. 여자가 전화를 해보니 남자가 늦잠을 자서 허겁지겁 나오고 있다는 거였어. 버스 출발 시간이 다 되어 할 수 없이 여자는 친구들을 먼저 보내고 남자친구랑 따로 가기로 했어. 투덜대는 친구들을 보낸 뒤 여자는 남자친구를 기다렸고 남자친구가 도착하자 함께 출발했어. 놀기로 한 장소를 찾아가려니 낯선 곳이라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겨우 도착했는데 너무 외진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막상 도착해보니 경치도 좋고 물도 맑아서 마음에 쏙 들더라. 도착하니 친구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고 여자는 남자친구와 함께 기어 재미있게 놀았어. 날이 어두워지자 친구들과 함께 조금 떨어진 집으로 이동했는데 마당에 잔디도 있고 아담한 마루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전망이 예뻤어. 모두 마루에 앉아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친구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말했어. 집이 외진 곳이라 가게까지 걸어가려면 20분이 걸렸는데 남자친구가 아침에 늦었던 게 미안했는지 자신이 사오겠다고 했어. 여자가 같이 가겠다고 일어서려 했지만 친구들이 커플티 팍팍 낸다며 여자를 잡아 말렸어. 남자친구는 멋쩍게 웃으며 혼자 갔다 오겠다고 했지. 남자친구가 나간 뒤 한참 놀다 시간을 보니 1시간이 지나 있었어. 남자친구가 늦자 걱정이 됐지만 친구들은 가게에 다녀오려면 원래 그 정도 걸린다고 했어. 다시 한참을 이야기하다 시간을 보니 2시간이 지나 있었고 점점 불안해지던 여자는 친구들에게 찾으러 가자고 했어. 하지만 친구들은 이제 곧 올 테니 조금 더 기다려 보자고 했지. 그러던 중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 고개를 돌리니 남자친구가 한 손에 봉지를 들고 창문을 두드리며 나오라는 손짓을 하고 있었어. 친구들이 얼른 들어오라고 했지만 남자친구는 손짓만 했어. 자세히 보니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핏기가 전혀 없어 보였어. 친구들도 남자친구가 이상하다며 무섭다고 했어. 여자도 남자친구의 행동이 점점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남자친구이기에 나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 현관문을 열려는데 친구들이 붙잡으며 말렸지. 하지만 여자는 친구들을 뿌리치고 남자친구에게 갔어. 아이스크림을 사왔으면 들어오지 왜 거기서 이러냐고 화를 내며 다가갔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손목을 꽉 잡고 어디론가 달리기 시작했어. 뿌리치려 해도 손목이 너무 아팠고 한참을 달리다 숨이 차 주저앉았어. 화가 난 여자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남자친구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 남자친구의 이야기는 이랬어. 아이스크림을 사러 나갔는데 걸어도 가게가 나오지 않았대. 겨우 작은 가게를 찾아 들어가 아이스크림을 사는데 계산대 위 텔레비전에 나온 뉴스 속보를 보게 되었지. 거기엔 친구들이 탄 고속버스가 전복되어 전원이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어. 사망자 명단에는 친구들 4명 모두의 이름이 있었고 여자친구 혼자 죽은 친구들과 함께 있다는 생각에 너무 무서웠다고 했어. 그는 정신없이 달려갔지만 초행길이라 길을 헤매다 겨우 도착했대. 창문으로 친구들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중 한 친구가 씩 웃으며 검지를 입술에 갖다 댔대. 죽은 친구들이 있는 곳에 들어갈 용기가 없어 창문을 두드리며 손짓만 했다는 거야.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여자는 충격을 받았어. 둘은 경찰서에서 밤을 보내며 기다렸고 날이 밝자 다시 집으로 돌아갔지. 남자친구와 여자가 경찰서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길가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은 이상하리 많지 고요했고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젯밤의 사건에 대해 말없이 걷고 있었고 여자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집에 가까워지자 여자는 어제의 집과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창문이 전부 닫혀 있었고 아침인데도 마치 해가 들어오지 않는 듯 어두웠습니다. 남자친구가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갔고 둘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는 여전히 2사람의 가방만 놓여 있었지만 바닥에는 흙발자국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발자국은 거실에서 시작해 방으로 향하고 있었고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여자가 그의 팔을 붙잡고 말렸습니다. 누가 있는지 몰라. 경찰 부르자. 하지만 남자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그냥 확인만 해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문을 천천히 열었고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는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닥 한가운데 누군가가 초동으로 만든 작은 원이 있었고 그 안에 기괴한 문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문양은 어디선가 본 적 없는 형태였고 문양 안에는 각기 다른 크기의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여자가 속삭이듯 말했지만 남자친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더니 문을 닫았습니다. 짐 챙겨서 바로 나가자. 여긴 더 이상 있을 데가 못 돼. 둘은 서둘러 거실로 돌아가 가방을 챙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까 분명 거실에 있던 가방이 마치 사라진 듯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여기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어딘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집 전체에 묘한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낮게 깔리는 웅웅거리는 소리와 함께 천장에서 바닥까지 누군가 걷는 듯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는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둘은 본능적으로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발소리는 천천히 문 쪽으로 다가왔고 현관문이 스르륵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기가 느껴졌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둘을 집 안으로 밀어넣는 듯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이 고개를 돌리자 아까까지 없었던 사람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눈은 마치 텅 빈 것처럼 빛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여자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왜 나갔어? 우리 다 같이 놀기로 했잖아. 여자는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못했고 남자친구는 여자를 끌어안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거실의 친구들이 일제히 일어섰고 천천히 그들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디도 못 가. 같이 있자. 친구들의 목소리는 동시에 들렸지만 각각의 목소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여러 목소리가 뒤섞인 하나의 소리 같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용기를 내어 문 밖으로 여자를 밀어내려 했지만 이번엔 여자가 문 쪽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그녀를 안쪽으로 잡아당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자는 그녀를 놓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붙잡았지만 그 손마저 하나씩 풀려나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사투 끝에 남자는 마지막 힘을 다해 문 밖으로 여자를 밀어냈습니다. 그 순간 문이 강하게 닫히며 남자는 안쪽에 남았습니다. 여자는 문을 열려 했지만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문을 두드리며 남자를 부르는 동안 안에서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안에서 들려온 것은 남자의 비명뿐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남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여자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며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두려움의 울음을 터뜨렸지만 그 울음조차 집 안으로는 들리지 않는 듯 고요만이 이어졌습니다. 잠시 후 문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들어와도 돼. 그 목소리는 분명 남자의 목소리였지만 평소와는 다른 기이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그 목소리가 남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생각에 다시 문고리를 돌리려는 순간 갑자기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보인 것은 텅 빈 거실이었습니다. 남자도 친구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깔린 초동의 흔적도 흙발자국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여자는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집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 문이 그녀의 등 뒤로 쾅 닫혔습니다. 순간적으로 돌아선 여자는 문을 열려고 했지만 아무리 힘을 줘도 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자 남자가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전혀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빛을 잃었고 그 입가에 미소가 얇게 걸려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놀랐어? 우리 다시 만났잖아. 남자의 말에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여자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바닥에서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다가왔고 그가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주변의 공기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우리 영원히 같이 있자. 남자의 목소리가 울릴 때 그 뒤로 죽은 친구들의 형체가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무대의 배우들처럼 천천히 걸어나와 여자를 에워쌌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눈동자는 텅 빈 채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도망칠 수 없어. 그들의 목소리는 마치 한 목소리처럼 들렸고 그 속에는 분노와 비웃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자는 소리를 지르며 그들을 뚫고 도망치려 했지만 보이지 않는 힘이 그녀를 제자리에 붙잡았습니다. 남자는 그녀에게 손을 뻗으며 속삭였습니다. 왜 도망치려 해? 너도 이제 우리와 같아. 그 순간 거실의 불빛이 꺼지고 집안은 완전한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친구들이 웃는 소리와 남자의 낮은 웃음소리뿐이었습니다. 여자가 마지막으로 느낀 것은 누군가의 차갑고 날카로운 손길이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감각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집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그곳에 누군가 있었다는 흔적은 사라졌고 마당의 잔디는 새벽 이슬에 젖어 있었습니다. 단 하나, 집 안 거실의 중앙에 그날 밤 두 사람의 가방이 나란히 놓여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문 너머에서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집 안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다. 그녀는 손이 떨리며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뭐 하는 거야? 여자는 작게 중얼거리며 온 힘을 다해 문을 밀었지만 결국 열리지 않았다. 그러던 순간 집 안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천천히 그리고 확실히 그녀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였다. 여자는 뒤로 물러섰다. 그때 문틈 사이로 바람이 불어오며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아. 이제 들어와도 돼. 남자의 목소리였지만 평소와는 다른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몸이 문 앞으로 다시 다가가기 시작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녀를 밀어붙이는 것처럼 발걸음이 의지와는 상관없이 움직였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한기가 그녀의 몸을 감쌌다. 그리고 문은 스르르 열렸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여자는 거실 중앙에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어딘가 익숙한 모습이었지만 눈빛이 텅 비어 있었다. 늦었네. 왜 이제 왔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섬뜩함이 깔려 있었다. 여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뒷걸음질을 쳤다. 그러나 그녀가 물러설수록 남자는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발소리가 바닥을 긁으며 울렸다. 그가 한 발짝씩 다가올 때마다 집안의 공기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여자는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왜 도망치려고 해? 여기까지 왔으면 끝까지 있어야지. 남자가 말하자 그의 뒤로 죽은 친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걸어 나왔지만 그들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눈동자는 생기가 전혀 없었다. 우릴 두고 어디 가려고? 여자는 뒷걸음질을 치며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친구들의 형체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들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려왔다. 여긴 너희가 선택한 곳이야. 여기서 나갈 수 없어. 남자가 천천히 손을 뻗으며 말했다. 너도 이제 우리와 함께 있어야지. 여자가 도망치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힘이 그녀의 몸을 붙잡고 있었다. 그 힘은 점점 강해지며 그녀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그녀의 머리 위로 집의 천장이 낮아지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 아니었다. 집안은 점점 좁아지고 있었고 공간 자체가 뒤틀리는 듯한 기괴한 소리가 울렸다. 여자는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사라져갔고 마치 그녀의 목소리를 흡수하는 듯한 공포감이 밀려왔다. 남자와 친구들의 형체는 이젠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고 그저 여자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손이 여자의 어깨에 닿는 순간 그녀는 몸 전체가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리고 주변이 완전한 어둠에 휩싸였다. 아침이 되자
그 집은 여전히 고요했다.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거실에는 가방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다.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가게에서 가게 주인은 묘한 느낌을 받았다며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며칠 전 젊은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그 이후로 못 본 것 같아서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요. 하지만 경찰이 집을 조사했을 때 집안에는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낡은 벽지와 부서진 마루만이 몇 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집은 다시 조용히 그대로 남겨졌다. 몇 주 뒤 근처를 지나던 등산객들이 그 집을 발견했다. 낡고 오래된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문틈 사이로 불빛이 비치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등산객 중 한 명이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그들은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이상하네. 분명 안에서 빛이 새어 나오는데. 그들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떠났지만 그날 밤 그들 중 한 명이 꿈에서 이상한 광경을 보았다. 꿈속에서 그는 그 집 안에 있었고 낯선 사람들이 거실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희미하게 보였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차가웠다. 도와줘. 그들 중 한 명이 입을 열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뭔가 인간답지 않은 기계적인 울림이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끼며 잠에서 깼다. 다음 날 그는 친구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고 모두가 그 집을 다시 가보기로 했다. 그들은 낮에 그 집에 도착했지만 이번에는 불빛도 없고 완전히 폐가처럼 보였다. 이상하네. 분명 어젯밤에는 빛이 있었는데. 그들은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모든 것이 먼지에 뒤덮여 있었다. 그러나 거실 한가운데에는 여전히 가방 2개가 놓여 있었다. 가방을 열어보니 안에는 옷과 작은 일기장이 들어 있었다. 일기장은 남자와 여자가 MT를 떠나며 기록한 내용이었다. 오늘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어. 늦잠을 잔 남자친구랑 나중에 따로 가기로 했어. 그들은 일기를 읽으며 점점 기이한 느낌을 받았다. 내용은 그들이 들었던 뉴스와 일치했다. 버스 사고로 친구들이 죽었고 남자와 여자가 마지막으로 그 집에서 보냈다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글씨가 점점 흐려지다가 여기서 나갈 수 없어 라는 문장이 번져 있었다. 그 순간 집안의 문과 창문이 모두 스스로 닫히기 시작했다. 등산객들은 놀라서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들 주위에서 갑자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왜 왔어? 여긴 너희가 올 곳이 아니야. 그 소리는 점점 커졌고 그들이 발을 움직이려고 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발목을 잡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들 중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가방을 발로 차고 넘어뜨렸는데 그 순간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이 쏟아졌다. 사진 속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은 이상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등산객들은 마구잡이로 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비명조차 집 안에 갇힌 것처럼 울리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만큼 그들은 집 안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집안이 조용해졌다. 어둠 속에서 등산객 중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들 들었어? 누군가 웃고 있는 소리. 그 순간 그들의 뒤에서 차가운 손이 어깨를 잡았다. 다음 날 등산객들이 갔다는 소문을 들은 마을 주민들이 그 집을 찾아갔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저 낡은 가방 2개와 사진 몇 장만이 거실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대공초소. 우리 중대는 연대본부에서 약 300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었고 연대본부 진입부에 자리하고 있었다. 연대본부에서는 주로 불침번과 위병소 근무만 섰고 대공초소 근무는 우리 중대가 맡았다. 원래는 대공초소뿐만 아니라 A탄약고와 B탄약고 근무도 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더 이상 탄약고 근무는 서지 않는다고 했다. 대공초소는 꽤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해 있었고 MG-50이라는 대공기관총이 설치되어 있었다. 언덕에 있다 보니 고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후임들을 교육하기 위해 일부러 근무를 바꿔
2시간 동안 교육을 명목으로 후임을 괴롭히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후임들 사이에서는 대공초소 근무를 간다는 말만 들어도 아, 오늘은 맞는 날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일이 흔했다. 다행히 내가 근무를 나간 고참은 그런 사람과는 달랐다. 그분은 나를 귀엽게 여겨주시며 친형처럼 대해주셨고 맞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일도 없었다. 근무 중 가끔 장난을 치시거나 가벼운 농담을 나누기도 했다. 그날도 고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근무를 서고 있었다. 그러다 A 탄약고 쪽에서 사람 3명이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내가 고참에게 그 사실을 말하자 고참은 갑자기 자세를 고치며 말했다. 간부도 같이 왔나 보다. 하이바서. 고참이 좋았던 이유 중 하나는 근무 중 더울 때 하이바를 벗도록 허락해준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나도 급히 하이바를 썼다. 동초는 부대 내 각 근무지와 울타리 상황을 점검하는 순찰 근무였고 특히 탄약고 같은 포인트에서는 시간을 기록해야 했다. 그래서 우리는 동초가 A 탄약고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별일 아니라고 여겼다.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그들이 나오지 않았다. 그때 아래쪽에서 또 다른 2사람이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순간 내가 놓친 줄 알고 그냥 넘기려 했지만 2사람이 대공초소 가까이 오자 암구호를 외쳤다. 상대도 다벌을 외쳤고 근처에 와서 보니 고참의 동기가 사수로 써 있었다. 고참이 물었다. 너 당직 갔냐? 왜 여기까지 왔대? 그 동초 사수가 대답했다. 당직. 코 골면서 자고 있어. 오긴 뭘 와. 그 말을 듣고 동초 사수와 부사수는 내려갔다. 그 순간 고참과 내가 봤던 3사람은 무엇이었는지 의문이 들었다. 더 놀라운 건 그 직후였다. A탄약고 쪽에서 다시 3명이 나오는 것이 보였다. 나와 고참은 그 순간부터 남은 1시간 동안 A탄약고 쪽을 절대 보지 않았다. 대신 B탄약고 방향만 주시하며 사주 경계를 했다. 근무교대 시간이 되었고 다음 근무자로 온 소대원들에게 혼이 났다. 정확히는 다음 날 오후 보일러실에서 상병들에게 교육을 받았다. 여담이지만 이후 내 아버지 군번과 근무를 나간 적이 있었다. 그는 성격이 좋지 않아 후임들에게 저 사람 전역할 때 두고 보자는 말을 들었다. 그날도 그는 나를 발로 차고 언덕길을 구르게 하며 시간을 재더니 늦게 오면 또 맞고 구르게 했다. 그러던 중 그가 갑자기 화를 내며 말했다. 잠깐, 너 뭐라 그랬냐? 미쳤냐? 나는 당황해서 대답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가 소리쳤다. 내가 나보고 그만하라며 미쳤냐? 그는 자신의 하이바로 내 머리를 때리려 했지만 그 순간 내가 똑똑히 들었다. 어디선가 들려온 낮은 목소리. 시끄러. 낮 근무였기에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대공초소 근무를 계속 거부하고 싶었지만 군대에서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몇 주 후 다시 대공초소 근무에 배정받았다. 이번에는 다른 고참과 함께였다. 이전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말해도 믿어줄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근무를 위해 대공초소로 가는 길은 언제나처럼 어두웠다. 손전등의 불빛이 울창한 나무 사이를 비추고 있었지만 나무 사이사이로 움직이는 그림자 같은 것이 계속 눈에 걸렸다. 고참이 앞서가며 손전등을 휘둘렀다. 야, 똑바로 따라와. 쫄지 말고. 그 말에 대답하려는데 뒤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십니까? 나는 즉시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고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야, 혼자 상상하지 마라. 아무도 없어. 대공초소에 도착하자 고참은 기관총의 상태를 점검하며 말했다. 여기 이상한 얘기 들었냐? 탄약고 근무 끊긴 것도 그렇고 요즘 대공초소에 이상한 소문 도는 거 모르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참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뭐 겁주려는 얘기겠지. 하지만 여긴 좀 이상하긴 해. 고참의 말이 끝나자마자 초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분명 누군가 있었다. 발소리는 규칙적으로 들리더니 점점 가까워졌다. 누구냐? 암구호 대라. 고참이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발소리는 멈추지 않고 초소 쪽으로 계속 다가왔다. 나는 숨을 죽이고 손전등을 꺼내 바깥을 비췄다. 하지만 그 빛이 닿는 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고참은 입술을 질끈 물고 총을 움켜쥐었다. 뭐야, 누군가 있는 거 맞잖아. 발소리는 초소의 바로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갑자기 초소의 문이 흔들렸다. 누군가 문을 열려고 잡아당기고 있었다. 열지 마십시오.
나는 문을 잡고 있는 고참에게 소리쳤다. 하지만 문은 마치 누군가 강제로 열려는 듯 덜컹거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문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왜 왔어? 여기 오지 말라 했잖아. 나는 고개를 돌려 고참을 쳐다봤다. 고참의 얼굴은 잿빛으로 질려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에서 손을 떼었다. 문은 이내 멈췄고 밖에서는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긴장을 늦출 틈도 없이 이번엔 초소 뒤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낮게 웅웅거리는 기계음이었다. 기관총이 움직인다. 고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고개를 돌려 보았다. 초소에 고정되어 있던 MG-50 기관총이 천천히 좌우로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초소 주변을 스캔하듯이 움직였다. 저거 혼자 움직이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나는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고참은 기관총 쪽으로 다가가더니 소리쳤다. 이거 누구야? 누가 여기 있는 거야? 기관총은 그의 소리에 반응이라도 하듯 갑자기 멈췄다. 그리고 방향을 돌려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긴 내 자리야. 떠나라.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고참은 욕설을 내뱉으며 초소를 박차고 뛰쳐나갔다. 나도 정신을 차리고 그를 따라 초소를 빠져나왔다. 하지만 언덕을 내려가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고 뒤에서는 계속 발소리와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대궁초소에서의 근무는 이후로도 계속 이어졌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절대 초소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내가 들었던 목소리와 움직이는 기관총의 기억은 절대 지워지지 않았다. 몇 달 후 부대 내에서 또다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밤마다 대궁초소 근처에서 여자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누구도 그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며칠 뒤 나는 또다시 대궁초소 근무를 나가야 했다.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어서 근무 환경이 더 악화됐다. 고참이 앞장서며 말했다. 야, 이번엔 딴짓하지 말고 조용히 서 있어. 괜히 사고 치지 말고. 비가 내리며 초소 주변은 더욱 음산해 보였다. 우리가 초소에 도착하자 고참은 먼저 안으로 들어가 주변을 살폈다. 문제는 없는 것 같다. 그냥 오늘은 조용히 넘기자.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초소 천장에서 물방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천장에 물이 새는 소리였다. 천장이 새는 건가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고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 이건 비소리가 아니야. 무언가 움직이고 있다. 그 순간 천장에서 낮고 째지는 듯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급히 손전등을 비춰 천장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고참이 급히 초소 밖으로 뛰쳐나갔다. 나는 뒤를 따라가며 초소를 벗어났다. 우리가 초소 밖에 서 있는 동안 초소 내부에서는 다시 기계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문이 열리며 안에서 누군가 나오는 듯한 발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그대로 언덕 아래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이후 이상한 사건은 더 빈번하게 발생했다. 다른 소대에서도 대공초소 근무 중 괴이한 현상을 겪었다는 보고가 이어졌다. 한 병사는 초소 근무 중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또 다른 병사는 초소 내부에 멍하니 서 있는 사람을 목격했지만 그가 천천히 사라지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부대에서는 대공초소를 폐쇄하겠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공식적인 명령이 내려오지 않아 근무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대공초소 근무에 배정된 병사들은 하나같이 정신적으로 지쳐갔다. 나는 저녁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대공초소 근무에 배정받았다. 이번에는 초소 내부에 들어가지 않기로 결심하고 초소 밖에서만 사주 경계를 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다시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초소 밖에서 근무를 서던 중 멀리서 발소리와 함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며 이렇게 말했다. 다시 왔구나. 나는 즉시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다. 발소리는 멈추지 않고 내 뒤쪽으로 다가왔다. 나는 참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순간 내 귀 바로 옆에서 누군가 낮게 속삭였다. 여긴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야. 나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버렸다. 그리고 초소 방향에서 또다시 기계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기관총이 천천히 움직이며 주변을 스캔하고 있었다. 그 기관총의 움직임이 나를 향하자 나는 즉시 언덕 아래로 뛰쳐내려갔다. 다음 날 대공초소는 결국 폐쇄되었다.
부대 내에서 더 이상 대공초소 근무는 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초소 주변을 지날 때마다 이상한 기계음과 낮은 목소리를 들었다는 보고가 간혹 들려왔다. 대공초소가 공식적으로 폐쇄되었지만 그 주변을 지나야 하는 상황은 여전히 존재했다. 다른 초소로 가거나 부대 내의 보급품 이동을 위해 언덕길을 이용해야 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폐쇄된 대공초소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일이 계속 보고되었다. 어느 날 나와 몇몇 병사가 보급품을 나르기 위해 폐쇄된 대공초소 옆길을 지나게 되었다. 모두가 불편해하며 말없이 걸었지만 언덕을 오르던 중 갑자기 앞장서던 병사가 멈춰섰다. 저기, 혹시 들었어? 그가 뒤를 돌아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는 멈춰서 주위를 살폈다. 하지만 아무도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그 순간 초소 안쪽에서 낮은 기계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폐쇄된 초소에서 들려온다는 점에서 모두가 얼어붙었다. 저거 폐쇄된 거 맞지? 아무도 없잖아. 다른 병사가 중얼거리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때 초소의 문이 천천히 열리며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저 안에 누가 있는 거 아니야? 병사 중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누군가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움직이지 못했다. 그때 초소에서 누군가 걸어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는 규칙적으로 들렸고 점점 우리 쪽으로 가까워졌다. 그러나 손전등을 비춰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겠어. 누군가 소리치며 보급품을 내려놓고 언덕 아래로 뛰쳐내려갔다. 우리 모두 그를 따라 황급히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 사건 이후로 대공초소 주변으로 가는 모든 통로는 완전히 차단되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무언가를 목격했다는 보고는 계속되었다. 특히 밤에 초소 쪽을 바라보면 희미한 불빛이 보이거나 기계음과 함께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시간이 지나고 나도 전역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공초소에서 겪은 일들은 여전히 나를 따라다녔다. 어느 날 전역한 동기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공초소 이야기가 나왔다. 모두가 서로 겪은 일을 이야기하며 분위기가 어두워졌다. 한 동기가 말했다. 사실 나도 거기서 이상한 거 봤어. 초소 안에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거든. 다른 동기는 소리쳤다. 그게 너뿐만이 아니야. 나도 근무 서다가 이름 부르는 소리 듣고 누군가 뒤에서 손을 잡는 느낌이 들었어. 모두가 입을 다물었지만 각자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점에서 대공초소가 단순히 이상한 곳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몇 년 후 우연히 그 지역을 지날 일이 생겼다. 나는 용기를 내어 대공초소가 있던 언덕을 바라봤다. 그곳은 이제 폐허가 되어 있었고 초소는 흔적만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폐허가 된 초소 쪽에서 낮게 들려오는 소리였다. 기계음과 함께 희미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여긴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야. 떠나. 나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돌아섰다. 다시는 그 언덕 근처로 가지 않을 것이다.